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마케돈 예민수입니다. 목요일입니다. 미국 증시가 또 하락을 했습니다. 나스닥이 2.7%나 밀렸으니까 제법 밀린 거죠. 예. 조정에 좀 있을 수 있는 범위보다는 큰 상황이고요. 어제 국내 증시가 전일의 미국 증시 하락에도 불구하고 올랐었는데요. 어제 오른 것들을 오늘은 상당 부분 좀 반납할 가능성이 높아졌죠. 안 그래도 어제도 이제 주가가 40포인트 가까이 올랐지만 주로 이제 금투 쪽에서 샀거든요. 투신 쪽에서. 신뢰할 수 없는 연속성을 좀 담보하기 어려운 최근의 매수이기 때문에요. 시장 변동성을 좀 오늘은 탈 가능성이 높고요. 다행스러운 얘기라면 이제 나스닥은 많이 밀리지만 보면 다우나 전통 기술주는 많이 안 밀립니다. 다우는 막판까지 소폭 플러스에다 막판에 이제 마이너스 좀 돌아선 상황이고요. 금리가 또 좀 올랐죠. 거기에 대한 부담들인데요. 미국 10년물 국채. 지금 이제 투자자들은 금리 오르는 것을 주목할 것이냐 아니면 경기가 회복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출 것이냐 거기에 대한 판단인 것 같습니다. 성장주와 가치주 논란. 일단은 가치주 경기주 쪽에 키 맞추기가 이루어지는 상황은 인정해야 될 것 같고요. 포스코 같은 경우도 또 어제 새로운 뉴스들이 나오면서 이런 주식들이 막 가는 그런 흐름이잖아요. 그렇게 전략을 세우면서 대응 흐름들을 짜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전략 종목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마켓 인사이드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예요. 박재영 차장님과 오늘도 시장 전략 세우겠습니다.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기술주가 너무 많이 빠지네요. 그러니까 금리에 대한 우려들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모양이죠. 뉴욕 증시 잠깐만 먼저 한 1% 이내 이렇게 좀 얌전하게 조정을 받아주지 모르는데 낙폭이 오늘도 꽤 컸네요. 근데 오를 때도 얌전하게 안 올랐으니까요. 그렇죠. 테슬라 같은 경우에 4, 5% 정도 하락을 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600대거든요. 우리가 이제 액면 분할하고 불과 한 2, 3개월 전, 3, 4개월 전 저가가 300불이었어요. 네. 액면 분할하고. 액분할 때가 400불인가 네, 400불에 액분하고 네. 한번 출렁거렸었죠. 밀렸군요. 그리고 크게 하락했을 때가 이제 300불 초반대였는데 네. 그러고 나서도 지금 아직 600불대예요. 2배 오른 겁니다. 그래서 금리가 오르면 성장주에는 안 좋다라는 것들은 이제 정설처럼 이야기가 되고 있고 작년 같은 이제 저금리 시대는 조금 지나가고 있고 돈을 무제한 풀던 내가 무조건 다 해주겠다라는 시절도 조금 지나가고 있는 것 같고 유가도 지금 60불대까지 지금 상승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금리 저유가 시대에서 지금 다시 금리가 상승하고 유가가 오르는 정상화라고 표현을 좀 해야 될까요? 정상화되고 있는 그런 이제 시대가 오고 네. 있기 때문에 작년과는 조금 다른 양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폭발적인 성장을 사면 오르는 장인지 아닌 거예요. 그게 좀 까다로운 장이고 그런 상황은 미리 좀 전문가들이 예측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 이슈들 보면서 전략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좀 모멘텀을 찾아야 되는데요. 뭔가 좋은 이슈들이 지난번 미국 대선이라든지 이런 게 좀 빵빵 나와줘야 되는데 대규모 M&A라든지 기업별로는 그런 게 있는데요. 시장 자체적으로는 중국의 이제 양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최근 긴축 우려 이런 것 때문에 가끔 좀 들썩들썩 거렸잖아요. 양회 관련해서 조금 모멘텀이 될까요? 일단 양회에 관련돼서는 지금 14차 5개년 계획 첫 해거든요. 네. 중요한 정책들이 나오겠죠.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들도 몇 가지가 있긴 한데 일단 구체적인 거는 내일 리커창 총리가 이제 연설을 할 거예요. 거기서 어느 정도 힌트를 얻어볼 수 있고요. 예. 양회는 시작한다고 해서 뭔가 바로 이제 뭐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무슨 회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폐막입니다. 아직 폐막 일정은 이제 제가 알기로는 아직 확정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폐막 때 이제 전인대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왔더라 이런 이제 구체적인 안들이 나와줘야 뭔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지금 양회에서 우리가 뭘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유는 지금 중국은 정책상 정상화하겠다라는 것들을 모토로 삼고 있거든요. 정상화라는 거는 그전에 많이 풀어놨던 것을 조금 회수하겠다라는 이야기로 지금 시장에서는 반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책 정상화 때문에 긴축을 하니 많이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시장이 한 번씩 출렁거렸거든요. 연초에 인민은행이 유동성을 축소를 했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단기 유동성을 축소하다 보니까 15금리가 급등을 했었거든요. 야, 이거 드디어 이제 중국이 정상화한다라고 하면서 금리를 올리는구나.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하다 보니까 시장이 한번 출렁거렸었고, 엊그제였죠.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주석이 외국 시장이 좀 버블인 것 같다. 부동산도 버블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네. 이제 뭐 규제 리스크, 그다음에 뭔가 유동성을 좀 회수하려는 이런 움직임,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지금 뭐 홍콩 증시가 굉장히 큰 폭으로 변동성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양회에서도 뭐 좋은 정책이 나올 거야, 뭐 작년 같았으면 그럴 법도 하죠. 코로나 때문에 막 아주 충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중국은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코로나 회복에 가장 큰 수혜를 받으면서 제조업 지표들도 굉장히 좋게 나오고, 물론 이제 아직까지 민간 소비가 조금 둔화되어 있긴 하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는 그런 국가다 보니까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지원을 해서 뭘 살리겠어? 이거보다는 지금 중국의 모토는 그겁니다. 내가 지금 수출만으로 우리가 이렇게 성장해 왔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되겠더라. 미국한테 자꾸 공격을 받고 그래서 내수를 살리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소위 뭐 쌍순환 아니에요? 그게? 맞습니다. 예. 그래서 뭐 아직까지 중국이 경제에서 조금 부진한 거는 소비거든요. 예. 그럼 그런 쪽을 좀 살릴 수 있다라는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 긴축과 관련된 이야기가 좀 안 나와줘야 시장에는 타격이 없을 거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말씀 들어보면 전반적으로 말씀드린 우리 시장의 이슈의 부재, 이거를 끌어올릴 만한 모멘텀을 중국 전체 양회에서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네, 그 말씀이시고요. 안 좋은 이야기가 안 나오면 저는 다행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뭐 중국 관련해서는 뭐 코로나 환경이 좀 좋아지고 그러면 또 쑥 들어갔습니다만 시진핑 주석의 뭐 방한 가능성, 네, 중국 관련주들의 약간 물꼬를 틔워주는 엔터 뭐 이런 쪽 미디어 이런 쪽이 기대할 만하고요. 어쨌든 금리에 대한 우리가 부담감은 계속 얘기합니다만 이거 자체가 백신을 맞기 시작했고 경기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소위 활동하면서 오를 수 있는 영역들에 대해서 나오는 게 대표적으로 여행주, 항공주 뭐 이런 섹터인데요. 항공과 관련돼서는 어제 정부 관계부처에서 무슨 또 회의가 있었군요. 내용이 좀 주목할 만한 게 있나요? 일단은 여행주 같은 경우에는 네. 뭐 항공 이런 쪽은 최근에 뭐 대한항공도 꽤 많이 상승을 했고요. 뭐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았지만 작년 말부터 전반적으로는 뭐 올랐죠. 전반적으로 좀 올랐지 않습니까? 일단은 백신 접종 우리도 지금 하고 있죠. 백신 접종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반영이 된 거다라고 봅니다. 뭐 재무제표라든지 실적을 보면 절대 손이 안 가는 주식이긴 한데 결국은 정상화되면 그 재무제표도 다시 올라올 거거든요. 백신을 맞기 시작하면 결국은 여행도 가고 해외여행도 가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미리 좀 선반영되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뭐 어떤 업종, 그러니까 뭐 항공 쪽에서도 뭘 봐야 되느냐. 일단 대한항공이 가장 좋긴 한데 대한항공이 많이 올랐습니다. 대한항공은 이제 국적사가 이제 한국에는 한 개뿐이 없잖아요. 이제 독점입니다. 독점. 네. 장기 노선을 가지고 있는 거는 대한항공뿐이 없고 뭐 그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최근에 주가가 좀 반등을 했었는데 이제는 이제 LCC 쪽을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뭐 정상화된다라고 하면 정부가 대한항공을 살려주고 LCC는 죽인다? 뭐 구조조정을 한다? 이런 이야기는 사실 좀 맞지 않거든요. 지금 대한항공도 정부 돈으로 살아난 거고 뭐 어찌됐든 간에 정부의 지원, 아시아나항공, 산업은행이 전폭적인 지원을 해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한항공만 살리고 LCC를 죽인다?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정부가 돈 지원해서 독점 만드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럴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면 정상화될 때는 뭐 가장 큰 게 먼저 올라오겠지만 초창기에 먼저 올라오겠지만 그 다음부터는 뭐 작은 LCC 업체들도 주목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뭐 재무 상태나 이런 것들은 사실 다 문제가 있긴 해요. 다 문제가 있긴 한데 결국은 백신 맞고 여행 다시 시작되고 하면 정상화될 것이다라는 것들이 주가를 좀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보면요. 대형 LCC, 너무 작은 LCC보다는 그래도 규모가 좀 있는 LCC 업종 업체들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진에어나 제주항공 이 정도죠, 그렇죠? 네. 진에어는 이제 에시아나 계열사들 인수하면 거기에 또 LCC가 2개나 있잖아요. 이런 걸 통합해가고 사실 그런 영향을 또 주면서 꽤 올랐습니다. 진에어 같은 경우는요. 예. 가장 지금 시장의 현안은 미국의 금리 상승세가 과연 어느 정도 좀 해서 멈춰줄 것인가 하는 건데요. 계속해서 잠잠한 것 같다 오르고요. 근데 연준도 좀 경계를 하고 나섰네요.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 이분이 꽤 영향력 있는 분인데 국채 시장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또 했고요. FOMC를 앞두고서는 또 이제 뭐 발언할 수 없는 그런 또 기간에 좀 들어간다면서요. 관련해서 FOMC나 금리 관련된 관전 포인트 좀 알려주세요. 일단은 연준도 금리 상승이 약간은 심기 불편한 장기물 상승이 네. 좀 그렇죠 불편해서 불편한 이슈일 겁니다. 이것 때문에 시장도 또 좀 흔들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구두 개입을 했어요. 사실은 뭐 파월 의장도 1월 FOMC에서 뭐 한 거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냥 구두 개입 말로만 금리 상승 괜찮다, 인플레이션 문제 없다, 우리가 다 할 수 있다, 네. 우리가 다 지원해 줄 거다. 그냥 말로만 한 거 아니었습니까? 뭐 지금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도 금리 상승에 뭐 많은 이제 뭐 연준 의원들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될 수 있거든요. 지금 어제도 급등해서 1.4% 중반대까지 올라갔는데 1.4% 초반까지 떨어졌다가 이게 굉장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작년 말에 이제 채권달 애널리스트들이 올해 10년물 상단을 1.2%로 잡았었어요. 아, 그래요? 그런데 1.2%를 1월에 한번 도전을 했다가 지금 다시 그걸 크게 상향 돌파를 한 상황이고, 이게 1.5% 정도면 어느 수준이냐면 2019년 우리가 그러니까 금리를 빅컷이라고 하죠. 100bp 내리기 전에, 그러니까 연준이 작년에 이제 4번 내렸으니까 1% 내리기 전에 금리 수준의 저점입니다. 10년물이 1.5% 정도 저점이. 그러니까 레벨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거죠. 지금 뭐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로는 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로는 요 정도 수준까지는 문제될 거 없다. 뭐 1.7%까지는 뭐 괜찮다, 버틸 수 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이런 속도로 올라간다고 하면 뭐 사실 시장도 그렇잖아요. 시장이 붕괴될 때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그래 뭐 경기가 안 좋아서 뭐 지수가 2000포인트가 적정 수준이야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지면 연준도 쉽게 이 금리를 잡기 어려울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많이 심기 불편해 하실 것 같은데 3월 18일에 FOMC가 있습니다. 3월 18일 FOMC에서는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는 거는 2가지 정도인데 가능성이 좀 더 높은 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이게 예전에 이제 했었던 건데 채권을 매입하는 양은 그대로입니다. 채권을 여기서 더 많이 매입해줘야 금리가 떨어질 텐데 그렇게 하기로는 연준도 좀 부담스러울 거고, 그러면 여기서 약간 채권 매입의 변화를 준다라는 거죠. 단기물은 팔고 장기물을 산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단기물이야 기준금리에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반응하기 때문에 단기물을 판다고 해서 단기물 금리가 그렇게 크게 올라갈 가능성은 높지 않고, 장기물을 연준이 계속 사주면 장기 금리는 떨어지거든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게 10년물, 30년물이 급등하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기대하는 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또 뭐 관련된 이야기를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가능성은 좀 높지 않지만 일드 커브 컨트롤, 이게 작년부터 계속 있었던 거예요. 연준이 장기물,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조정하잖아요, 연준이. 그런데 시장금리, 장기물 금리까지도 연준이 컨트롤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뭐 사실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최후의 카드가 될 수 있으니까 연준이 이제 마지막까지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시장에서 기대하는 건 이 2가지다라는 점이고요. 일단은 문제는 그겁니다. 시장에서 이미 이런 걸 기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시장의 눈높이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금리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1월처럼 말로만 야, 내가 너 잘하면, 내가 열심히 하면 뭐 어떻게 좀 잘해줄게, 말로만 이게 아니라 정말 성과가 좋아서 성과급을 줘야 되는 것처럼
무언가를 내놔야 되는 지금 시점이 왔다는 거죠. 3월 FOMC에서도 파월 의장이 말로만 우리가 잘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시장은 한번 또 충격을 줄 수 있는 네. 그런 시점이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기물 금리를 누르고 잡아서 사실은 올라가는 것보다는 금리 오르는 게 경기 회복의 뭐 수순이다. 시장이 그걸 사실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좋은데 아직은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네이버가 LG화학을 제치고 코스피에서 시총 3위로 등극했다는 얘기가 어제 제법 큰 뉴스였는데요. 네이버와 카카오와 네이버 계속 얘기하는데 카카오는 뭐 액분 얘기가 나오고 오히려 액분? 이게 좋은 재료인가? 뭐 원래는 중립적이지만 조금 사람들이 멈칫멈칫하는 거 하고요. 네이버는 뭐 일본 사업들이 정리가 되고 이러면서 더 탄력 있게 갑니다. 네이버는 지금 어떻게 보세요? 뭐 길게 본다면 우리 산업 구조가 이제 바뀌고 있는 거죠. 뭐 지금 사실 굴뚝 산업이라고 하죠. 우리가 2000년대 초반부터 이제 상승해오던 뭐 조선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2000년대 초반 제가 입사했을 때는 포스코라는 회사는 정말 전 세계적인 그런 회사였거든요.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근데 지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대가 바뀌었고 이제 그런 전 세계적인 기업이 될 수 있는 기업들을 좀 꼽아보라라고 한다면 네이버를 빼진 못할 것 같아요. 네이버를 빼진 못할 것 같고 일단은 쿠팡의 이제 미국 증시 상장이 네이버의 새로운 면을 부각시켰던 원래 없었던 건 아닌데 재평가 받는 거죠. 네. 재평가 시켰던 것 같습니다. 뭐 우리가 네이버에서 물건 굉장히 많이 사잖아요. 그러면서도 사실 주가에는 그렇게 크게 반영을 못 시켰었거든요. 근데 쿠팡 상장이 네이버의 새로운 가능성을 또 제시를 해줬다. 쿠팡이 55조라는데 쿠팡보다 장사를 더 잘하는 네이버의 가치는 왜 60조뿐이 안 되냐. 지금 뭐 그러면 나머지 사업들은 5조뿐이 안 된다는 거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좀 나왔었고요. 여기다가 카카오와는 조금 결이 다른 점은 네이버는 글로벌 기업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네. 카카오가 국내 사업은 정말 절대적이고 압도적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카카오톡을 해외에서 사용은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 라인은 일본 시장에서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일본 시장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5천만의 시장과 1억 이상 인구의 시장. 그래서 어제는 G홀딩스 라인이 이제 합병을 하면서 일본 시장에서 좀 더 열심히 하고 싶은데 네이버는 돈이 없었고 근데 이게 합병을 하면서 현금을 많이 가진 야후가 지원을 또 해준다라는 것은 일본 시장에서의 빠른 성장을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네. 여기다가 웹툰, 웹소설 이런 것들이 북미 쪽으로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네이버가 여러 이제 뭐 국내에서도 여러 부분들을 장악을 하고 있어요. 뭐 검색 광고라든지 그다음에 인터넷 쇼핑이라든지 이런 거 장악하고 있는데 이게 일본에서의 성장, 동남아에서의 성장, 북미에서의 성장은 또 결이 다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중장기적으로는 참 글로벌한 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은 국내 업체 중에 하나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이버도 잘하고 카카오도 잘하고요, 사실은. 네이버는 또 이제 말씀하신 그 지역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누구를 잡았냐? BTS를 업은 거죠. 그죠? 플랫폼으로 이제 세계로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야망을 지금 꿈고 있습니다. 네이버는요. 전략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편안치 않은 조금 불안한 변동성 구간이 갑니다. 우리 이제 옵션 만기일이 다음 주잖아요. 그 다음에 FOMC 이런 게 중요한 3월의 변곡점이 되겠군요. 네. 네. 사실 쉽지 않은 시장은 1월 중순부터 시작됐었어요. 네. 1월 11일 우리가 고점을 찍고 지금 계속 박스권이거든요. 좀 걱정되는 건 그런 부분들입니다. 작년에 상승만 보던 개인 투자자들이 이거 쉽지 않구나. 어제 제가 좀 이제 관심 있게 본 뉴스 중에 하나가 시중의 자금이 부동자금이 은행으로 또 다시 들어가고 있다. 은행의 요금을 예금이 30조가 증가했다. 그리고 반면에 신용대출이 500억 정도 감소했다. 이런 뉴스를 봤거든요. 물론 이제 아직까지 유동성 장세가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렵겠지만 한번 이제 뭐 그 게임스탑에 좀 한번 뒤었던 개인들
그다음에 삼성전자 9만 원에 샀다 물린 개인들, 그다음에 뭐 비트코인 하다가 좀 잘 안 된 개인들, 이런 이 좀 어려움을 맛본 개인들이 유동성 이제 좀 힘들다라는 걸 아니까 시장에서 약간 위험 자산에 대한 공포가 조금 생겼다. 저는 그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작년처럼 주가 떨어져? 내가 사서 올려야지? 이런 움직임은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박스권 장세입니다. 전략은 낙폭과대 순환패를 찾는 게 전 중요할 것 같아요. 예전처럼 오르는 종목이 계속 간다라고 해서 성장주 고고를 외치는 시장은 조금 지난 것 같고, 밸류에이션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 실적도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얘들은 실적이 좋은데 좀 조정받았네? 라고 하는 것들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시점이고요. 사실 자동차와 반도체가 최근에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 또 1분기 실적은 잘 나올 거거든요. 2월 수출만 보더라도 어마어마한 수출 실적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1분기 실적 나오는 시점, 지금 뭐 벌써 3월이지 않습니까? 한 달만 지나면 삼성전자가 실적을 발표할 겁니다. 1분기 실적. 그러면 또 그 실적 모멘텀 가지고도 또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고요. 아까 이제 금리 상승이 주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제 우리 예 박사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금리 상승이 사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주가에는 안 좋은 영향을 준다. 대체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준다라는 게 정설이고, 그런데 경기가 회복되는 구간에는 또 오히려 주가에 긍정적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결국은 이건 상관관계입니다. 인과관계가 아니에요. 금리가 오르기 때문에 주가가 오른다? 원인과 결과가 아니라 예전에 과거에 뭐 보니까 금리가 오를 때는 주가가 좀 오르는 경향이 있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금리 상승 때문에 주가가 어떻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금리가 올라가면 어디가 수혜를 받느냐. 그런 것들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금융주들이 좋을 겁니다. 금융주들이 좋을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유통과 음식료가 금리가 올라가는데, 금리가 올라가면 뭐 경기가 회복, 그러면 뭐 먹을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많이 산다라는 측면에서는 금리 상승에 수혜를 받는 뭐 이런 업종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소 조금 중심 잡기 어려운 그런 장인데요. 목요일 시장 흐름 전략들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즈예요. 박재영 차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